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예산안 관련 뉴스와 함께 북한 도발 관련 소식과 월드컵 결산 등 한 주간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라이브투데이와 뉴스 리뷰,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안오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말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신형 고체 ICBM용 엔진을 시험한 데 이어 18일에는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관련 소식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북한의 신형 고체 ICBM용 엔진 시험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실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한 고체 연료 엔진의 추력은 140톤토스라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시험에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이 벡터 조중 기술을 도입한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의 기술적 특성들을 확충하는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시험 결과 엔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됐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미사일에 벡터 조종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추력과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성능을 갖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을 실시한 국방과학원을 치하하고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신형 전략 무기는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18일 뉴스 1번지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을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합동참모본부가 18일 오전 11시 13분부터 12시 5분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되어 500km 정도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자는 동창리가 지난 15일 고출력 고체 연료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고심을 미루어 보아 오늘 발사된 것은 고체 엔진이 장착된 준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김성환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기자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쏜 지 꼭 한 달 만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북한은 올해에만 ICBM 8번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36차례, 모두 65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1주기인 17일 바로 다음 날에 그것도 동창리라는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와 배경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기자는 17일 북한의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는데 보도 사진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18일 미사일 발사 현장도 참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사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미사일 발사라면 연말을 맞아서 국방 분야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벤트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답했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과 일본의 정미사일 기지 반경 능력 보유를 포함한 안보 전략 채택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15일 미사일 엔진 실험, 18일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정부 발표에 기반한 사실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뉴스는 취재가 쉽지 않아 정부 발표에 많이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수록 심도 깊은 분석, 해설 기사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6일 라이브투데이의 기사는 일반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톤포스, 벡터 조종 기술 등의 낯선 용어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됐는데요. 사실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인 기사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설명이나 자막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퇴장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통과 직후 연합뉴스TV에서는 속보를 시작으로 뉴스 1호에서 상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해임 건의안 통과 소식을 전하며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사실상 야당이 단독 처리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야당이 협치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열어 책임을 밝히기로 어렵사리 합의했는데 이를 거스르는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원래부터 국정조사에 반대해 왔었다며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다음 날 뉴스 리뷰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문은 본회의 통과 이튿날에 정부에 공식으로 통지됐다며 해임 건의안을 받는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진상 확인과 법적 소재, 책임 규명이 가장 중요하고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대통령실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이 장관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해임 건의안 처리, 당일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관계 장관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이번 사안까지 포함해 총 8번이 있었고 1987년 개헌 이후에도 5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중 2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1987년 개헌 전에는 3번의 사례가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 때 각각 한 건씩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데도 사퇴하지 않은 3번째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해임 건의안 통과와 관련한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속보성 보도와 국회 상황에만 치중했는데요. 이번 해임 건의안 통과를 정파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힘들어집니다. 해임 건의안이 갖는 정치적, 법적 의미와 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해임 건의안과 관련된 정치사적 배경과 사례들을 짚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때 어떠한 배경에서 제기되었고 여당은 이를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보도해 주었으면 시청자들의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돕지 않았을까 합니다.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하던 이른바 빌라왕이 지난 10월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뉴스17에서 첫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는 수도권에 1,000채 넘는 빌라, 오피스텔을 임대해온 40대 임대업자가 숨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임대업자 김모 씨 사망 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의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소식을 기사에서 말하는데요. 기사는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변제가 가능한데 집주인 김 씨가 숨져 해지 통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촌인의 친족이 상속하면 대의 변제가 가능하지만 김 씨의 거액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을 팔아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상속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프라임 기사는 빌라왕으로 불리던 한 임대업자가 사망한 뒤 그 피해가 임차인들에게 이어져 피해자가 최소 2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앵커의 멘트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유예 등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정부의 대책도 전했는데요. 특히 정부는 법원 소송까지 가서 보증금 상환에 시간이 걸릴 경우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며 보증금과 융자에 대한 상황들이 유예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너무 패닉에 빠지진 마시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출범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반환 문제는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 때 확정 일자를 받고 나아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이중의 안전장치를 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이번 사례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고 상속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송 대상이 없으므로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초래됩니다. 문제는 이번 사례처럼 여러 채의 빌라를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수도권에 100채 이상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갭 투자로 빌라를 매입했고 그중에서 정상적인 임대업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판을 치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는 서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보도 채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기본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보도 채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이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보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천대학교 박유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유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40분에 방송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7일에 방송된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학대받는 강아지를 구조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인의 한 가구. 방송은 경기도 용인 한 가건물 앞에 한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방진복을 입고 소독까지 마치면 봉사 일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동물구조단체에서 유기견들이 입양처를 찾을 때까지 케어해주는 보호공간이라고 전합니다. 봉사자들은 밤새 더러워진 견사를 청소하고 강아지들의 건강 체크도 함께하고 있다는데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강아지들에게 같은 인간이지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는 봉사자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많은 강아지를 안전하고 청결한 이곳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애쓰는 봉사자들 가운데 하명선 대표가 보여지는데요. 2018년 두 사람에서 시작해 현재의 동물구조단체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단체를 처음 시작한 하명선 대표는 야산에서 작은 개를 모아둔 것 같은 소리가 났다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불법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현장을 회상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남양주 번식장 구조 당시의 상황을 조명하였는데요. 강아지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불법 번식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분만 촉진제와 항생제 주사기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번식장 4곳에서 총 280여 마리가 구조되었다고 전합니다. SNS에 구조 상황을 공유하여 이를 본 시민, 봉사자와 함께 강아지들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긴급 대피소를 마련하여 약 1,500명의 봉사자들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데요. 함영선 대표는 저희뿐 아니라 타 동물 구조단체 등에서도 강아지들을 치료하고 입양도 보내주었다며 지금은 남양주에서 구조한 강아지 중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4마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구조견들은 대부분 입양을 갔지만 이후에도 긴급 대피소는 자리를 옮겨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의 봉사자들은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서 뿌듯하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잘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는 등 봉사에 대한 보람을 드러냈습니다. 완전 깨끗할 때가 이제 좀 사람의 따뜻한 품을 겪어본 적 없는 강아지들이 봉사자들이 청소해주고 만져주고 놀아주는 포근함에 금세 곁을 내어주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남양주에서 구조한 PB 포아의 가족 김나영 씨는 올해 초 위에트라는 단체를 알게 되면서 남양주 번식장 구조견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임시 보호를 하다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입양했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처음에는 상처가 있는 아이들 케어가 힘들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으나 실제로 만나보니 힘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3마리의 강아지 중 하얀 강아지 벤틀리는 올해 말에 미국으로 해외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캔넬 훈련을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관리된 강아지들은 대부분 가정으로 입양을 가고 국내 입양이 쉽지 않은 경우 해외 입양도 보내고 있다는데요. 구조란 단순히 현장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뿐이 아닌 돌보고 치료해서 새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까지라고 말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이 비춰져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방송은 학대받아도 되는 생명은 없으며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따스한 가족의 품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책임감 있는 구조를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계속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내용 잘 봤습니다. 유빈 학생은 이번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평소 우리 사회에 학대당하고 버림받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 보여진 불법 번식장 검거 현장에선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강아지를 구조하는 것뿐만이 아닌 돌보고 치료해서 새 가족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생명을 돌본다는 것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보호해 나가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지금까지 인천대학교 박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관련 정책 중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도 중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개혁을 공식화한 건데 먼저 현재의 정책과 또 건강보험 개혁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그 낭비와 누수를 막아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이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리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수술하려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면서 개혁은 인기가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 MRI 초음파 검사 비용이 지난해 1조 8,476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10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 4천억 원이 발생하고 2029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이제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포퓰리즘인 문재인 케어는 수술이 시급하다라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건강보장 확대 없는 문재인 케어의 폐지가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은 보장성을 높여서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데 있는 것인데 정부의 방향은 오히려 의료 공공성을 악화시키고 의료비 부담에 따른 다른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앞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 터널을 지나야 하는 마당에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대책은 개혁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랬군요. 정부의 개혁 방안 내용을 좀 보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낭비와 누수를 좀 방지하고 그렇게 절약한 재원을 이용해서 의료 취약계층을 좀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네. 정부의 이 같은 건보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보건복지부가 이제 실제로 내놓은 이제 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따르면 MRI 초음파 검사의 그 건강보험 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과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줄이고 무임승차를 더 어렵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수와 진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우선 중앙일보는 문재인 케어가 묻지마 MRI 같은 도덕적 해이의 풍속도를 낳았다고 이제 꼬집으면서 MRI 등의 오남용을 억제하되 필수 의료는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진료 이제 쏠림 같은 낭비적인 의료 전달 체계와 또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세계일보는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의지가 재정 누수를 막는 바람직한 조치이긴 하지만 개혁의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처음으로 이제 7%대에 진입을 하는데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는 이제 방치한 채 건보료만 올리면 국민의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예. 급격한 노령화에 대비하고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구조 개혁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은 문재인 케어의 폐기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를 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국민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건보 재정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지만 자칫 지출의 효율만 강조하다가는 가뜩이나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이제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이나 또 아동,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서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단순히 재정 효율을 이유로 또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제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이제 공공의료가 아닌 시장 의료를 확대하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보장성을 악화시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의료 쇼핑 등 허점이 있다면 이제 손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제 정부가 특정 사례들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보편적인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해온 건강보험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해서 이제 축소될 경우에 미국처럼 치료비가 비싼 민영의료보험과 또 의료 영리화 체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운영해오던 건강보험의 체제가 무력화로 이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정부의 이 같은 건보개혁 방안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이 시급하다고 환영한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몬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같은 건보개혁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의견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죠. 네. 언론 보도를 조금 이제 보면은 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개혁을 해야 하는 이제 이유로 주로 재정 낭비, 국민 부담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이제 보편적 의료 접근 또 사회 연대 강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건강보험마저도 이제 정치권의 정쟁거리가 되고 또 전 정권과 현 정권의 흠집내기 또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예. 문재인 케어는 의료 접근성과 또 보장성 강화 등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보완책과 우리 사회의 협의 과정이 절실한데 그 부분이 조금 무시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이제 자기 편만 바라보면서 개혁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국민일보는 개혁은 구호만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또 중요한 것은 액션 플랜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법치주의를 강조한다고 이제 건강보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합의된 내용을 제도화, 법제화해야 개혁이 완성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보 재정과 보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일 텐데 대립이나 어떤 정쟁 등으로 어떤 이런 본래 취지가 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이제 건강보험은 사실은 해외에서도 그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도 한국의 건강보험을 이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여기에 이제 항상 걸림돌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재정 부분입니다. 네. 건강보험 개혁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보장 방안도 다양한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는 막아야겠지만 보장성은 높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잘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제 정부와 정치권의 임무이고 또 언론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안이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개혁이란 단어 자체 뉘앙스가 굉장히 이제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단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대안과 또 체계적인 장기, 단기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의 재정과 또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원합니다.
개혁이란 이를 위한 조정과 또 타협의 문제라는 점을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